예, 30분 일찍 시작한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 순서 언제나처럼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분 먼저 온 김영민입니다. 예, 30분 먼저 도착해 있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자, 오늘 또 이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이게 이제 에미상 시상식에서 상을 여러 개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랑스러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미상 시상식에서 우리 오징어 게임 나무주연상 그리고 감독상을 수상했는데요. 에미상이 이제 어떤 시상식이냐면 1949년부터 시작이 됐고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시상식인데 이제 미국 방송계의 최고 권위상으로 불립니다. 방송의 오스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주연을 맡았던 배우 이정재 씨가 아시아 배우 최초로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황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라면서 비영어 시리즈의 수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희망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K드라마가 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 인기가 뭐 대단했었죠. 결국 에미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그 또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오징어 게임 2도 제작 중이라고 하니까요. 예. 저도 나오면 바로 보려고 합니다. 예. 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들이 오늘 다 선정이 된 거죠? 네, 오늘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정 비대위원장, 또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포함해서 총 9명 구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6명은 3선의 김상훈 의원, 재선의 정점식 의원, 초선의 전주혜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이렇게 6명입니다. 일단 비대위 인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비대위원은 이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려면은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인준 절차까지 오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은 그 당연직 3명은 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임명직 6명, 오늘 발표된 6명을 보면은 원내 3명, 원외 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김상훈, 정점식, 전준혜 이렇게 3명이죠. 원외는 김종혁, 김행, 김병민 3명인데 당초 원외 인사였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올라왔었다가 이제 본인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원내가 2대 4였다가 이제 3대 3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역을 보면은 원내 국회의원 3명은 영남 2에 호남 1명 이렇게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외 3명은 모두 수도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6명 모두를 이렇게 보면은 원래 전당대회에서 뽑은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이런 지도부는 보면은 자기 정치를 좀 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좀 강합니다. 그런데 비대위원 경우에는 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들어온 지도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색깔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포용하려고 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6명을 면면을 봐도 눈에 탁 튀게 탁탁 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무난하게 이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역별 안배, 통합을 고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친윤 비대위다라는 지적도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여당의 지도부는 누구나 다 친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적 관계가 어떻고 과거 깊은 인연을 맺고 아니면 인연을 맺지 않았든지 간에 친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그 피치 못할 그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 인연이 어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친윤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중에 6명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인연을 맺은 사람이 2명 있죠. 정점식 의원, 같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원래 정점식 의원은 친환경계로 또 분류가 됐다가 이렇게 왔었죠. 그리고 김병민 당협위원장도 선대위 대변인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윤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초 주기한 전 대검 수사관 대표적인 또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관으로 이렇게 오래 관계를 맺어왔었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 보면은 김상훈 의원은 대구 지역 3선인데 친유승민계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황교안계로 시작을 했었고요. 김종혁 혁신위원 비대위원은 당초 최재형 의원을 원래 비대위원으로 영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고사를 했었는데 했죠. 김종혁 혁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정 의원이 영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친최재형계라고 볼 수도 있죠. 또 김병민 당협위원장 비대위원 경우도 원래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그 비대위원을 지냈었죠.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계파를 포함시키려고 한 적도 그런 노력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 그 비대위 가교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의도도 담겨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임한 6명의 비대위원 가운데 오전에 발표했을 때 가장 눈에 들었던 게 이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 아니겠어요? 네. 근데 바로 사퇴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모두 새로 뽑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이제 유일하게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인사인데 이 배경으로 이제 정 비대위원장은 호남의 대표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1차 비대위원 인선이 이렇게 발표가 난 이후에 주기환 전 수사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결국 후임에는 같은 호남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임명이 된 겁니다. 이 사의 표명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주기환 전 후보가 포함된다면은 너무 친윤 색채가 강하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오랜 관계인데 제1기에서 또 발탁되냐 이건 무슨 특별한 인연인 것 아니냐 이런 그 계속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지역 대표성으로 호남 배려 케이스로 이렇게 그 포함시켰다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인정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로 나서 15%를 넘게 득표했습니다. 15%를 넘으면은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거든요. 보수 정당 후보가 이렇게 그 지역 지방선거에 호남에 나와서 그 광역단체장에서 15% 받는 거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그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따가운 시선 등을 의식해서 고사를 했고 결국 전주혜 의원으로 했는데 전주혜 의원도 비례대표지만은 고향은 광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배려를 이렇게 대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내일 신문 기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28일로 지금 연기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 신문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연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법원 향해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사법 자제의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정치의 사법화 이런 표현도 했고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모두 4건을 제기를 했었죠. 네. 그 가처분 신청 중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도 있습니다. 이 건은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부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 결정을 하면은 또 역시 국민의힘의 지도부 비대위 체제는 좌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초단명으로 비대위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법 자제 원칙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그 상황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법원이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되면은 지금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사법부가 정치에 종속되는 그런 부메랑을 맞는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 법원이 정치를 통제하려고 들면은 정치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계속 넣으려 하고 손보려 하겠죠. 그러면 결국 반작용,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반작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저는 이런 주장은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이 중요한 것으로 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용을 했느냐 이거를 제대로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의 엄밀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일단 28일입니다. 28일로 연기됐는데 모든 가처분 신청이 다 28일로 연기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그 직무정지권은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나머지 이제 3건이 있는데 그 3건 중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고 모든 주호영 비대위 체제의 모든 다른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비대위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 출범을 하기 위해서 당원 개정을 하려던 전국위원회 이거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8일 열릴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 심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지난 건데 다시 심리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내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그것까지 내일 동시에 하고 남아있는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8일 열린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28일 열린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 법원 심리가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그 3번째는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소집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적극적인 해석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이걸 내일 내릴지 아니면은 뭐 비상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은 28일 심리까지 다 마치고 한꺼번에 판단을 내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가 그 4차 가처분 신청을 연기하도록 받아들인 것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8일 날 전국위원회 열린 8일 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 심리가 언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받을 기간이 없었어요. 오늘 오전에야 내일 열린다는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들여준 겁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부에서도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와 똑같은 판단을 내린다 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19일 선출하는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꾸려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비대위로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회를 복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지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사퇴한 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봐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도 그러네요. 또 한번 씨름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복잡하네요. 일단 내일 가처분 심리가 다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제기했었던 가처분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 하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이 대표 그리고 성남시의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5억 원 상당의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했었는데 네.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2차 수사를 하면서 지금 결과가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불송치 결정을 할 때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는데 그동안 이제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자문이 많았었죠. 네. 수사 지휘하던 박하영 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뒷면에는 보면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도 제기돼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분당경찰서에서 다시 수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경기 남부청으로 또 수사 주체가 또 바뀝니다. 네. 경찰 내에서도 바뀌었는데 최초에 수사할 때는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이미 제출받은 자료로만 판단을 했는데 다시 보안 수사 진행 동안에는 압수수색도 여러 곳 하고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결과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송치하는 거였죠. 물론 이제 검찰이 기소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만은 네. 제3자 뇌물 공여죄는 굉장히 형량이 셉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적용이 되는 건데 경찰의 결론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이제 5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나 광고비 이것은 병원 부지 용도를 용도 변경 받은 승인 대가다. 그리고 당초 15%의 부지를 기부 체납하기로 돼 있었던 걸 10%로 줄여받았다. 네. 이런 것의 대가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추석 연휴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건은 부정부패건이란 말이죠. 뇌물건이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당원에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가 직무를 정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소가 되면은 네. 물론 이제 사무총장이 판단하면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은 이재명 죽이기 제3탄이다. 이미 끝난 사건을 왜 다시 끄집어내느냐. 만약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소환 요구가 오더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무시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예. 한 걸 가지고 이미 끝난 사건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이제 기소 위기에 빠졌는데요.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근데 계속 민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발족하고 출범식 가졌습니다. 일단 민주당한테 이 불어닥친 사법 리스크를 민생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취임사에서도 민생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생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국민의 삶을 팍팍한 부분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길이고 그거는 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매여 있는데 이것을 자꾸 본인의 입으로 언급한다라면은 계속 그게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언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법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김건희 특별법 이런 대여 공세는 원내 지도부가 해라. 원내 지도부에 맡기고 자신은 계속 민생 우선 이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역 화폐 문제 이렇게 민생을 계속 외치는 것이 사법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면서 하는 것이 자기 그 실에 유리하다. 사법 리스크에 말려들면은 당내에서도 자기 리더십에 흔들릴 여지가 있고 네. 검찰에도 자꾸 꼬투리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대표가 이제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갖자라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영수회담 이야기를 꺼냈는데 계속해서 요청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벌써 네 번째 요청한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도 안보, 초당적 협력하겠다 하면서도 계속 영수회담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은 틀린 말이다.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과거 당 총재 시절에나 쓰던 말이지 이제는 당을 대표하는 입장도 아니고 평당원인데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이 안정되면은 대표회담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신은 계속 영수회담 요구하면서 민생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외면한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은 할 말을 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했는데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검찰 수사의 칼날이다. 그러면 뭐냐면은 자신은 성의를 보였는데 대통령실 이 정부에서는 자신을 겨냥해서 계속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 자신은 탄압받는 야당 대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나쁜 손해볼 게 없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여당 상황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진석 체제가 안정이 되면은 같이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보통 하면은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 대표 초청을 해서 같이 순방 결과 설명도 하고 또 그 국정 현안을 같이 협의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자연스럽게 이번 다음 주 예견된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면은 자연스러운 자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은 전제 조건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또 자초되면은 그 여야 대표회담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경찰이 그동안 의혹으로 있었던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전혀 아무 대답도 안 했단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기자들은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경찰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할 텐데 앞으로도 계속 외면할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리 두기는 당분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연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